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도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유행의 규모 또한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한 번의 이 유행 이후에 전체적인 이 안정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원재료 값도 계속 작년부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정말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꺼져가던 의혹의 불씨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의 그분과 관련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인데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하게 다뤄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충청의 사위를 자처하며 처가에 도움되는 보따리만 가져왔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2주 앞두고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지역 주민들을 만나자마자 전에 없던 넉살부터 부려봅니다. 여기가 당진 맞아요? 충남 맞아요? 충청의 아들을 자처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맞불을 놓듯 충청의 사위라며 민심을 두드리고는 곧장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부터 저격했습니다. 이 서방은 저 사드 이런 거 안 들고 다닙니다. 이 서방은 정말로 처갓집에 도움이 되는 보일러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먹고 살 길이라든지 경제를 살린다든지 균형 발전 이런 거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다소 엄숙하게 시작한 천안 유세.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와 목표가 같다고 말했던 이 후보는 국민에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양당 독재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통합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집권 세력 미워해서 나한테 표 주겠지. 이런 식의 정치 이제 하지 말아야죠. 제3의 선택이 필요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국토 균형 발전을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대통령이 3월 10일에 당선되면 집무실 만들어서 근무할 곳인데 이렇게 좁아야 되겠습니까? 전국의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옮겨서 함께 사는 균형 발전하는 나라 누가 만들겠습니까? 이 후보는 오후에만 지역 4곳을 돌며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대전 세종-청주 광역철도와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공약으로 사위 행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장인의 고향인 충북 충주를 찾아서는 확실하게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할 계획입니다.
매 선거마다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어온 곳이 바로 이곳 충청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보론과 함께 지문 지지세를 확장해 지지율 반등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틀째 서해안 벨트 유세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목포를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을 외쳤습니다. 부패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 김대중 DNA가 있느냐면서 자신이 DJ 정신에 더 가깝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민주당 지지층을 자극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해안 지역 공략 이틀째, 윤석열 후보는 취약지인 호남을 두루 훑으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부패의 몸통이라고 지목했던 윤 후보. 동학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을 찾아 권력층의 부패와 약탈에 항거한 정신을 기리며 다시금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입니다. 이 동학혁명의 정신은 지금도 면면히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다고. 유세 장소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전남 목포를 택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승리, 어퍼컷 세리머니.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국민 통합 정신을 강조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인 이 목포에서도 저는 대구가 잘 되는 것이 목포가 잘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외칩니다. 또 부패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에 정말 김 전 대통령의 DNA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현재는 이 후보에게 적대적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는 DJ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목포 유세에서 맞춤형 기업 유치도 약속했습니다. 유세 뒤엔 배를 타고 김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거듭기리며 호남 지역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최근에 잇단 녹취록 공개로 대선 전국의 막판 쟁점으로 다시 떠오른 대장동 공방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사이 특수관계설을 파고들었고 국민의힘은 숨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던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며 서로를 몸통으로 지명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역공에 나선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한 사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 씨가 누나의 주택 매입을 위해 화천대유 자금을 동원하거나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윤 후보 부친의 자택이라는 겁니다. 윤 후보가 주변 부동산 딱 한 곳에만 집을 내놓고 10군데 정도 내놨다고 거짓말하며 둘러댔던 이유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만배는 윤석열을 키웠고 윤석열은 그런 김만배와 결탁했습니다. 이런 김윤의 특수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와 함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9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후보 사퇴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때문에 낙선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사범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 해명을 밝혀줄 증인을 직접 세웠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의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를 몰랐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증거로 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후보가 저장돼 있는 기록과 이 후보와 함께한 출장에서 식사한 사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말하는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 유동규 본부장, 그다음에 김문기 팀장 이렇게 골프를 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영상입니다. 또 이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서 자신의 전과 검사 사칭 사건을 소명하며 법원의 유죄 판결 내용조차 뒤바꿔 적었다며 공보물에서도 거짓말을 늘어놓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 역공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 프레임 굳히기로 막판 부동층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 단일화 논의를 두고 물고 물리는 폭로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서로 받았던 제안을 공개한 건데 최종적으로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단은 이준석 대표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한 이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 언행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접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 조심하셔서 발언해야 되고. 국민의당 쪽에서 먼저 안 후보를 사퇴시키겠다는 제안을 해왔다는 건데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거짓 주장을 넘어선 배설이라고까지 맹비난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막말이라고 맞받아치며 비난전이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사퇴를 제안한 관계자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연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위원장. 오히려 이달 초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로 합당 제안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도 가능하다며 사퇴를 압박하더니 거절하니까 조롱하느냐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것을 우리가 묵살한 것에 대한 감정적 반발인지 아니면 원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이에 이준석 대표도 긴급회견을 열고 합당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늘 같았고 대표의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만 제안했다며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불이익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안철수 대표와 그리고 그 정치를 같이 하는 분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당 차원에서 꾸준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합의문 초안까지 주고받고도 단일화가 무산 위기에 놓이자 책임론을 피하려는 양측의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사이의 막판 담판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투표용지 인쇄를 앞둔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야권 단일화 무산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8.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 후보는 1.4%포인트 올랐고 윤 후보는 1.1%포인트 하락해서 지지율 격차가 줄었습니다. 윤 후보와 안 후보의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41.4%가 단일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46.2%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윤
윤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는 윤 후보가 44.7%, 이 후보가 39.9%, 심 후보가 7%를 기록했습니다.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에는 이 후보가 40.5%, 안 후보가 40.3%, 심 후보가 7%였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 어퍼컷과 부스터 슛에 또 홈런 배팅까지 스포츠 경기에서나 보던 세레머니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현장에 모인 지지층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장점도 있지만 정책보다 쇼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지지자들의 박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나온 어퍼컷 동작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응을 얻어낸 겁니다. 힘차게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그러자 IMF로 힘들어하던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던 2002년 월드컵 히딩크 감독의 동작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많게는 한 자리에서 20번 넘는 어퍼컷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질세라 코로나19를 날려버리겠다며 발차기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곤 부스터슛이라 명명했습니다. 코로나19 여자간한 거 확하면 쳐불겠습니다. 태권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기도 했는데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깨트리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회 말 투아웃에 등판한 기호 4번 타자가 되겠다며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는 물론 거대 양당의 횡포와 불공정까지 시원하게 날리겠다는 의미다. 고마해라! 마이 부었다 이가! 정치를 외면하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후보마다 경쟁적으로 쇼맨십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은 뒷전, 눈길만 끌려는 전략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들의 그런 이제 액션 퍼포먼스라는 게 과거 대선에서는 못 보던 광경들인데 지지층 결집이라든지 좀 역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뜩이나 정책 공약이 실종된 선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더욱더 그렇게 될까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대선인 만큼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목을 끌기 위한 시도는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퍼포먼스에 부여한 의미만큼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진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애초 알려진 주가 조작 선수 외에 다른 주가 조작 선수에게도 증권 계좌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주가 조작 범죄 일람표에는 검찰이 주가 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한 증권 계좌 157개 가운데 김씨 명의 계좌가 5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증권 계좌 외에 계좌 4개가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이 가운데 2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투자자문사 이모 대표에게 맡겨졌고 이 대표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두 계좌로 49만여 주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 계좌 2개는 권오수 전 회장의 권유로 김 씨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5천여 주를 사들인 것인데 검찰은 이를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에 의한 대량 매집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범죄 일람표엔 기소된 주가 조작 혐의 거래 가운데 125만 3,800여 주가 김 씨 계좌를 통해 거래됐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김 씨 명의로 통정 매매와 고가 매수 등 284차례 시세 조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는 어제 김건희 씨 명의 증권사 계좌 4개 내역을 입수해서 검찰이 주가 조작 작전 기간으로 지목한 2010년 10월부터 김건희 씨가 47만여 주를 매수한 뒤 이듬해 1월까지 49만여 주를 매도해 9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출처 불명의 자료를 토대로 한 자의적 보도라며 해당 거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한 거래들이고 검찰이 2년 동안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영장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해당 영장을 입수했습니다. 서은수 PD가 보도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확보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 2010년 1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계좌를 넘긴 계좌주 2명 중 1명으로 김 씨를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피의자 이 씨가 김 씨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대량 매집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주가 조작 범행에 이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계좌주 가운데 10여 명만 해당 영장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이 중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권 회장이 선수 이 씨에게 소개했다고 설명한 계좌 명의인은 김건희 씨를 포함해 2명뿐입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1개가 아닌 5개의 김 씨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고 5개 이상 계좌가 동원된 사람은 91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드러난 상황. 또 주가 조작 핵심 선수 2명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 씨가 유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씨를 적시한 것은 중요 사건 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름이 적시됐는지가 반드시 주요 관계인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 관행상으로는 어떤 암시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주요한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는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실제로 공소장을 보면은 공범 관계나 뭐 그런 게 아니어도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20여일 뒤 작성된 공소장에서는 김 씨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A씨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을 비교했더니 구속영장에는 양모 씨와 김 씨의 차례로 이름이 언급됐는데 공소장에는 양모 씨 등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정황이 더 뚜렷해졌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씨의 거래 계좌 내역을 통해 주가 조작 범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김 씨의 소환 불응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 진행 과정에 작성되는 것으로 최종 공소장에 이름이 빠진 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소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김 씨의 범행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서은수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사실 무근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각 응하겠다면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사상 첫 기자회견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자신을 그분으로 지칭하면서 50억 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주고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까지 30분 넘게 이어진 회견에서 그분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김만배 씨도 전혀 만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세 딸이 살고 있는 곳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딸들에게도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어느 기관이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에서 단 한 번의 연락과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필요하면 즉시 자신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보셨을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란을 종식시키는데 검찰도 일정한 부분 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중계 방송 토론회 때 자신의 실명을 거론한 것을 두고는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 발언이나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면서 선량한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사법부 불신에 부채질을 할 수 있어 회견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급은 의혹이 재점화된 상황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기자회견이 의혹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50억 클럽 인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대장동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직 규명해야 할 게 많은 것 같다며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는 크게 특혜와 로비 두 갈래로 진행돼 왔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특혜 의혹 수사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1차적으로 일단락됐습니다. 50억 클럽 로비 의혹 수사는 비교적 자금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은 과제는 화천대유 특혜를 가져온 배임 혐의의 최종 윗선을 규명하는 것과 나머지 50억 클럽 인사들 혐의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윗선을 밝혀낼 실마리를 쥐고 있을 것으로 지목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지고 김문기 개발 1처장도 사망하면서 배임 수사인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황무성 성남도공 사장 사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남은 배임 윗선 수사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로비 의혹 수사도 가시적 움직임 없이 잠잠합니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각각 딸 아파트 특혜 분양 등과 재판 거래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처분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언급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검사장은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거로 알려졌고 머니투데이 홍보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건은 경찰로 이송됐습니다. 굵직한 의혹들이 일단락되면서 대장동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란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매일 보도로 공개되는 많은 자료를 보면서 대장동 관련 매우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아직 규명돼야 할 지점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검찰이 대선 전까지 혐의를 차분히 다진 뒤 선거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만 명을 넘겨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급증했는데 가족 감염 사례가 최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영훈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급증하며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입니다. 가파른 확산세는 지난달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첫 1만 명대 확진 이후 이달 2일 2만 명대, 9일에는 4만 명대에 이어 16일에는 9만 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주 거의 2배씩 확진자가 늘며 방역당국 예상보다 빠른 확산세를 보인 겁니다. 3월 초 이들 확진자가 17만 명 정도, 그리고 재원 중에 중환자는 1,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유행의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말에서 3월 중으로 유행의 규모 또한 14만 명에서 27만 명까지. 확진 규모 급증에 재택치료 환자도 50만 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무증상 경증 환자로 중증 진행 위험이 낮긴 하지만 문제는 재택치료 환자로 인해 동거 가족이 추가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가족 내 전파 사례가 30에서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확진자는 가능하면 일회용 식기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이용을 하시고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주신 후에 다시 소독을 해 주시는.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다며 확진자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행 규모에 비례해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위중증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최근 확산세가 반영되면서 신규 사망자는 역대 4번째 규모로 100명에 육박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며 방역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해마다 계절 독감에 걸리는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명 정도, 이 가운데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8%,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어도 사망할 위험은 백신 접종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3차 접종을 마쳤다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낮아지지만 미접종자는 계절 독감의 5에서 7배 수준으로 위험해집니다. 특히 60살 이상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5.39%에 달해 같은 연령대 3차 접종자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오미크론에 감염돼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접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으로 면역을 얻은 사람이 많아지면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한 번의 이 유행 이후에 전체적인 이 안정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혹증하는 환자 숫자 자체에 연연하지 말라는 주문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 수치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유행의 정점이 확인되고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의 방역 정책도 큰 폭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 직원 1명당 담당해야 할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무에 쓰러지는 직원도 나오는 상황인데 실제 업무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격리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 마포구 보건소 역학조사 상황실. 보건소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선별진료소 업무, 오후에는 역학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초역학조사를 저희가 한 15건 정도 하루에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20건 정도 되고요. 주말에도 저희가 매주 나와서 하루에 한 30건 정도 이상씩. 구에서 관리하는 재택치료자는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리팀을 이번 달 3배로 충원했는데도 직원 1명당 127명 꼴입니다. 이곳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 1000여 명, 신속항원 검사 800여 명을 연일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도 한 주 사이 PCR 검사량이 2~3배 늘었습니다. 온 가족이 검사받고는 모두 양성이 나오는 상황도 부쩍 늘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에 추위까지 겹치며 검사하다 실랑이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마스크 써달라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시는데 예민하신 건 알지만 이제 다들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안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서로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센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 업무를 맡은 보건소 직원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가책에 닥치는 일중한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전화를 놓기가 무섭게 또 막 전화가 오다 보니까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 사태를 사명감으로 치러왔다는 직원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기만을 고대하며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개학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감염 상황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등교 수업을 또 어느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결정된 게 없어서 더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직원들은 가림막과 식탁을 꼼꼼히 닦고 소독합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도 학교들은 안전하게 학생들을 막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당장 개학이 코앞이지만 학생들의 등교 여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에 교육당국이 전면 원격 수업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과밀학급의 밀집도를 조정하거나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 등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수 있고 개학 직전에야 등교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게 닥쳐서 다 결정되니까 저 같은 맞벌이들은 사실 계획 세우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너무 모든 게 자주 바뀌고 학교 재량도 많아서 일관성이 없고 아이들이 매주 2번씩 자가검사를 해야 하는 점도 학부모들에겐 부담입니다. 자가검사가 어린 학생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면서 침으로 검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침을 이용해 검사하는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코로 깊게 이렇게 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사회 기반 검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희는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와 함께 침을 이용한 신속 PCR 검사를 허가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사액을 이용한 검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절차까지 다 거치고 난 경우에는 유행 정점이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국내에는 정식 허가받은 타액 검사 시약은 없다면서도 신속 항원검사처럼 1차 선별검사 목적과 관련해 활용될 수 있을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새해 들어 물가가 줄줄이 올라서 비상인데요. 서민술의 대명사 소주 가격도 올랐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선 소주값 인상 분을 반영하기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10여 년째 족발집을 운영해온 50대 박모 사장은 소주값 인상 소식에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소주값 상승으로 가격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더 끊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뭐 이걸 소주값을 올릴 수도 없고 또 원재료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영업은 안 되고 있고 2중 3중으로 저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전 손님이 많을 때는 한 달 매출 1억 원도 올렸다며 매일 꼼꼼히 적은 매출 장부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한숨을 토합니다. 최근 실적은 2년 전 같은 날에 비해 3분의 1 수준. 임대료의 인건비, 식자재비,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원재료 값도 계속 작년부터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정말 장사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가 평균 7.9% 인상으로 소주값의 도미노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처럼은 조만간 인상되고 무화과 보혜양조는 다음 달 1일과 2일 각각 8.84%와 14.6% 인상합니다. 통상 주류 제조업체가 출고가를 높이면 식당 등은 보통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주류 도매상 등의 유통 과정을 거쳐 현재 식당에서 4, 5천 원에 형성돼 있는 소주 가격은 5, 6천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물가. 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어려운데 요즘 같은 상황에선 서민술인 소주값의 인상분 반영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소주값이 사실은 이 어려울 때 시기에 올린다 보니까 손님인데 부담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소주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업주에서 당연히 가격을 올린 거 말지. 오는 4월부터는 맥주에 붙는 세금도 올라 맥주값의 인상도 가시권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소주에 맥주를 함께 섞어 마시는 이른바 소맥 비용도 10,000원이 훌쩍 넘게 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진료 도중에 금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댑니다. 몇 차례 입에 댔다 뗐다 반복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전자담배입니다. 담배를 손에 쥔 채 수면 상태인 환자 입에 호스를 넣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내과 원장 이모 씨가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 직원 A 씨는 원장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본 바로 충전해놨다가 수면 내시경 시작하게 되면은 가지고 들어가셨다가 계속 피우셨어요. 그 연기가 환자 얼굴까지 그냥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흡연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깨어나려 하면 원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 일반적으로 12 정도 들어가는데 18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갈 때 있었고요. 환자분들이 깨어나시면 두통이나 구역질을 할 때도 있었고. 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약간 물고 있었는데 핀 적도 있지만 피지 않은 적도 있고 18cc, 20cc 넣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물고 계신 분들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그런 행동은 전혀 없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한 행정처분으로 원장에게 고작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한 겁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도중 의사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시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 10만 원인데 이제 우리가 20% 감면을 해드려요. 사전 납부를 하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자격 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의료법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진료 도중 흡연은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해당해 자격 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도덕적 진료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금연 장소에서 흡연 경합 본 거죠. 보건소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거는 좀 의료법을 간과한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됩니다. A씨 측은 보건소 처분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거대 양당,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서로 상대 후보를 겨냥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단일화 결렬 과정에 대해서 감정 싸움과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소식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기 영상으로 지금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서 먼저 좀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뭐 이제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된 게 사실은 그 언론 보도에 출처가 된 게 범죄 일람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표로 이렇게 정리한 거잖아요. 거기에 등장하는 계좌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의 연관 관련된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에 들어서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거는 단순 투자다. 어떤 뭐 전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또는 주가 조작에 깊숙이 개입됐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후보 이제 토론 때 이제 뭐 통장 사본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던 국면들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꺼질 듯했던 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시 대선 2주를 앞두고 살아났습니다. 범죄 일람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무슨 뭐 옛날에 간첩 사건 뭐 이러면은 조직도 딱 그리듯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그런데 여기에 김건희 씨 이름이 289회. 그리고 이제까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공개했던 계좌가 봐라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신한은행 관련된 계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또 추가로 계좌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범죄 일람표에 총 4개가 있는 걸로 그 중에 2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조작 선수들에게 맡겼던 거고 2개는 본인이 이제 거래하는 신한 계좌 외에 총 4개죠. 그렇죠. 신한증권 계좌 외에 4개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장모 그러니까 최모 씨죠. 최모 씨도 이 범죄 일람표에 180 몇 회가 나오고 이름이 그리고 통정 매매라고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거래를 주고받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거래 흔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뭐 유죄냐 무죄냐를 가르는 이런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동안에 단순 투자라고 했던 이 해명에서는 너무나 벗어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어떤 범죄 일람표에 뭐 수백 회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단순 투자일 수 있고 그리고 특히나 선수들에게 통장이 제공되고 또 밝히지 않았던 통장이 또 추가로 나오고 거기에 장모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단순 투자를 넘어선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개입됐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꺼져갈 듯한 했던 이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논란이 이걸로 인해서 좀 다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그냥 통장에 과연 그냥 이용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주체적으로 함께 했느냐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그 뭐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이 있나 봐요. 막 무슨 돈을 가진 전주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운행하는 선수가 있고 막 그런 모양인데 그 선수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선수 지금 이제 뭐 수사를 받고 있는 선수 외에 또 다른 선수에게 또 계좌를 또 빌려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범죄 일람표는 비실명이라화예요. 그래서 실명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계좌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론 매체가 그 계좌를 전부 다 추적을 하면서 이미 한 개 계좌는 이렇게 그 공개가 돼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공개를 했으니까 그 신한금융 계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이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첫 번째 신한 계좌의 거래 내역, 그게 범죄 일람표 1에 나왔고 그 다음 범죄 일람표 2에 또 다른 계좌 2개, 김건희 씨가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가 나왔고 범죄 일람표 3번째에서는
이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계좌 2개가 지금 특정됐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해명은 이거예요. 이모 씨에게 통장을 그러니까 이 투자를 위탁한 건 맞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통장입니다. 네. 그런데 뉴스타파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번째 일람표 2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모 씨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하는 주포라고 표현되는 예. 그 담당자가 했을 때는 주가가 사실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네. 그게 2009년도에 9,000원이었던 주가가 결정적으로 1,80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권 회장이 주가 그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고,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모 씨가 했던 4개월 동안 주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예. 그 이후 2010년도에 12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확 올라서 예. 2011년도에는 이제 8,300원까지 오릅니다.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 완전히 점프한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용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네. 이 또 다른 이모 씨다. 근데 그때도 계좌가 다른 계좌로서 지금 투자를 한 정황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언론 매체의 주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했다라는 건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볼 수 저는 요거는 나타나는 건 아니고.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직접 투자를 한 거니까. 또 이 도이치모터스에 김건희 씨가 원래부터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이모 씨도 지금 검찰에 증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뉴스타파에서 특정한 범죄 일람표 2에 나와 있는 그 또 다른 이모 씨, 또 다른 주포라고 하는 8,300원까지 끌어올렸다는 그 안에 김건희 씨의 계좌 2개가 실질적으로 위탁이 됐느냐 이 여부가 아마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통정 매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미리 주식 가격과 물량을 짜고 이렇게 매매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린 가격에 올리고 그걸 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정 매매 이 과정도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도 이 계좌가 일단은 지금 이용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외에도 김건희 씨가 시세 차익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SBS 보도가 있었는데 9억 4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 그 당시에 올라가는 그 당시에 얻었다는 이 내용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해명했냐면 2010년 1월 달에 그 소위 말해서 계좌를 갖다가 맡겼는데 소위 말하면 선수에게 맡겼는데 아까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보면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4개월 동안 손해만 봤다. 그래서 2010년 5월 달에 결국은 그 사람과 거래를 끊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외에 신한증권 그 거래 통장 외에 다른 4개의 통장이 또 있었고 그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검찰에서 작전을 했다라고 의심하는 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4개월입니다. 네. 물론 다른 기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4개월은 작전을 했던 기간인 것 같다라고 검찰에서 특정을 한 겁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이 통장의 그 거래 내역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이 넉 달 동안에 수익이 9억 4천만 원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주가에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얻은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선수에게 맡긴 2개의 통장 외에 다른 2개의 통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보도를 보면 예. 이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 권모 대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인 권모 대표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했다라고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본인이 그냥 단순하게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아까 통정 매매 얘기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주가를 사고 파는 계속 사고 팔므로 인해서 호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주가 조작의 핵심인 건데. 올린 가격에 내놨는데 그걸 사게 되면은 올라갈 그렇죠. 올라갈 그러면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예. 사람들도 주가 오르네 하고 따라서 사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에 9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게 이게 정말 투자의 신 아니고서야 이 정도 올릴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떤 내부의 그런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정 매매도 한 거고 예. 주가도 4개월 동안에 9억 4천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게 이 SBS 보도 의혹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왜 특정 기간만 계산을 하냐? 예. 전체를 다 합치면 예, 예. 다른 기간까지 다 하면은 뭐 그 정도 이익 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합 한 있는데 7천 정도 수익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 말씀 다 끝났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해주시고. 예. 네. 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일으켰던 권모 대표나 그 주도 세력들과 김건희 씨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었다라면은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묘하게 그렇죠. 또 시기도 있는 부분이고. 소위 말하면 작전 기간과 관련된 근접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주가 조작에 뭐 직접 참여했거나 또는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예. 이게 이제 보도의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윤 후보가 김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때문에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정 기간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선수들이라고 하는 주가 조작을 하는 선수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즉, 이 돈을 다 모집을 하고 뭐 6명이든 10명이든 돈을 다 지인들로부터 다 해서 한꺼번에 뭐 이 통정 매매를 하든 가상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허수 매매를 하든 이 작전을 벌여서 단기간 내에 쫙 끌어올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점에서는 어쨌든 빠져나가야 돼요. 네. 우리가 손해를 보기 위해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그 돈을 묶어두면서까지. 그렇다면 정점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다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정점에서는 빠지고 나와야 개미들이 이제 그 함께 쭉 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 그럼 함께 투자해야 돼. 그러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뜻대로 있어서 된다면. 정점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럼 팔았어야 돼요. 당연히 팔고 네. 빠져나왔어야 최고가에서.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4번, 5번 즉 권오수 회장이 직접 건의해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4번, 5번 계좌는 2011년 3월이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300원, 9,000원에서 1,800원 떨어졌다가 8,300원이 정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떨어져요, 계속. 그런데 왜 그때 그럼 팔지 않고 계속 손실을 보면서 그 4번, 5번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선수들과 함께 수익을 볼 수 있었다고 말이군요. 예. 선수들과 함께 빠져나와야 예. 주가 조작의 이득만 얻고 개미들이 투자를 보는 예. 그런 어떤 게 아니냐.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손실 보는 구간을 왜 보지 않고 수익이 나는 구간만 지금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 언론 매체의 주장대로 그렇게 전체 91명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그 수익을 얻은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면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뭐 기소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왜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검찰 수사에서의 핵심은 과연 이 계좌가 그냥 이용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돈을 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른바 쩐주 역할을 했느냐 이것을 밝히는데 뭐 핵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우리가 이제 부인 리스크가 이제 끝났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계속 앞으로 변수가 될 거냐 이 얘기를 갖다가 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공방이 있어요. 그 공방을 넘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 네. 검찰의 수사 발표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뭐 그동안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뭐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선거가 2주일 남은 상황에서 소환은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공방만 오고 가지 이게 어떤 커다랗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 예. 다만 추세라는 게 있던 거죠. 지난 한 2, 3주 동안 소위 김여경 씨의 법카 논란으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난주에 격차가 좀 벌어졌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일조를 한 거죠. 그 리스크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다시 또 그 지지율이 또 이렇게 좁아지는 추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좁아지는 추세에 있어서는 네네. 또 이 김건희 씨의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거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단일화의 실패 이후에 김건희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언론 보도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중도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반박이라든지 또는 상대방의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더 이렇게 네거티브 전을 더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난타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나오겠죠. 선거 막판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제기한 의혹 혹은 뭐 이렇게 인용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마이뉴스에서 김만배 씨과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가운데 누나가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거 연결시켜서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사는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또 집중 포화를 함으로써 대장동 문제를 윤석열 후보에게 화살을 돌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대장동과 관련돼서 그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의 녹취록으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뭐 청문회를 통해서나 특검을 통해서면 이 녹취록을 우리가 뭐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이러기 전에 본인들이 그냥 밝히게 만들면 되거든요. 뭐 저 고인이 된 분들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밝히게끔 정치권이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텍스트 갖고 맥락을 계속 이해하면서 공방을 벌이는 현실이 참 뭐 선거라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자 이겁니다. 이 정영학과 김만배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그 누나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회사에 집을 넘기고 돈을 받으시면 될 것이다. 그러면 저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물을 거다. 차라리 그냥 빼서 현찰을 바꿔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누님을 회사에 취직시켜서 연봉 1억씩 하면 어떠냐. 중간에 이제 김만배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현찰을 계속 그냥 누나한테 그냥 줘버리는 게 어떠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를 기억해 보면 천하동인 1호부터 뭐 7호까지 엄청나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뭐 배당 수익부터 해서 분양 수익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 돈을 만약에 회사가 그냥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세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해요. 뭐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투자처를 찾거나 해서 그래서 전환을 합니다. 즉 김만배 씨의 누나를 포함해서 대개 어떤 그런 상황들에서 집을 막 사들이기 시작해요. 뭐 여러 채를 뭐 목동에도 사들이고 뭐 기간이 좀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 김만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찰 그냥 뭉텅 줘버리는 게 낫겠다. 근데 이 안에서는 사실상 그 연희동 집에라는 특정을 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물론 이 기사 내에서도 연희동은 특정하지 않았다 하면서 근거를 몇 가지 뭐 그래도 이제 그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를 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아직도 이게 특정해서 어떤 이익을 준 것이냐,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 기사가 완결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물론 굉장히 큰 우연입니다. 저도 그 우연에 대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믿으려면 결정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부동산 업체들도 이 거래가 실거래가보다 훨씬 높거나 뭐 또는 이 집이 너무나 안 팔렸기 때문에 이 팔린 것 자체만이 이익이냐 이런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고가도 아니었고 이 집은 팔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제 가격 주고 어떤 사람한테 줬을 때 팔았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이득. 그러니까 그 검사로서의 어떤 뭐 아버지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어떤 그 직위를 이용한 이득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투자하는 과정에서 제3자, 그러니까 누나를 통해서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냥 연희동 집이 우연으로 맞아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에서 무엇인가가 있었느냐. 지금 녹취록 상에서는 더 나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딱 그 얘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뭐 그 연희동 집 얘기를 떠나서 주택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금을 김만배 씨 누나에게 회복시켜 줄 거냐잖아요.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서 주택 매입을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출처가 천하동인이라는 겁니다. 화천대유에서 돈이 간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그 주택 매매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다 보니까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김만배 씨 누나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집을 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천대유나 또는 이 천화동인의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왜 흘러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 이익 흘러간 것 자체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이 아닌 뭔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흘러간 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예. 이 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실질적인 이득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형성되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논란이 새롭게 되는 이 거예요. 고리를 우연으로 보느냐 아니면 무엇인가 의도가 있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장동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그분 논란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공방이 또 재가열되고 있죠. 자, 대장동 그분의 의혹이 제기됐던 조재현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발언 짧게 축약해서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통화도 없었습니다. 제 딸의 거주지에 대해서 물었죠. 저나 저희 가족이나 하다못해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 내용도 앞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일보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녹취록부터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냥 A 대법관으로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좀 추릴 수 있는 이력들을 보면은 한 분으로 좀 추려지는 모양새였고 그게 그렇죠. 이제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반박 형식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입니다. 네네. 참 유례가 없는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건 참 유례가 없었던 과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조재현 대법관으로서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일보의 보도까지만 하더라도 A씨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뭐 조 대법관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많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의 TV 토론이라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예. 30%가 넘는 국민의 30%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시청하는 10사람 중에 3명이 지금 보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더군다나 여당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적시해 버렸어요. 만천하에 적시했어요. 그 익명도 아니고 그럼 조재현 대법관이라고 나타났다. 단정적으로 거의 표현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조 대법관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명예를 정말 전 국민 앞에서 지금 이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저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건 필연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 대법관이 표현한 게 있어요. 딸을 포함해서 어떤 친인척도 내 집에서 살고 있지. 지금 김만배 씨의 어떤 표현대로 네. 뭐 집을 마련해준 어떤 타인이 집을 마련해줘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예. 단언을 했고 예. 또 김만배라는 사람과 통화한 적도 없다. 이 두 가지는 예. 검증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화 내용 공개해도 부동산과 되고. 관련돼서 예, 예. 주거지와 부동산 등기 띄워보면 되는 것이고 예. 통화네요. 그러니까 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통화네요. 사실 추적하면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단언한 상황 속에서는 이 수사의 협조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조 대법관이 표현했잖아요. 이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건 당연히 이 허위 사실과 관련된 예, 예. 법적 소송을 암시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것 역시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치러야 될 어떤 이 의뢰, 그러니까 통과 의뢰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과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대법관이 이렇게 네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국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진위 여부
또 이제 혹시라도 이제 법적인 과정을 거치면 또 드러날 것이고 일단 이게 그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녹취록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왜 수사가 혹은 조사가 지금 어떻게든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것이 의문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부분인데 검찰은 도대체 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조사를 한다거나 왜 안 했을까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예. 사실은 대장동이라고 하는 소나기가 태풍으로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이 소위 그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네. 이게 소위 대선 국면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예. 자, 이 녹취록이 나오는데 완전 풀 버전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지금 계속 나오는 거에 의하면 예. 제대로 수사된 거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녹취록에 대한 조사도 안 됐다라고 하는 미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그 녹취록 가지고 있으면서 한 게 뭐냐? 오히려 이 흘러나온 일부, 저 풀 버전본도 아니고 일부 흘러나와서 맨 처음에 녹취록이 일부 흘러나왔을 때는 그분 이코로 이재명 후보인 걸로 딱 굳어져서 이재명 후보가 맹 비난을 받고 엄청나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에 와가지고는 또 일부가 또 흘러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서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한 또 고개 또는 대법관에 대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검찰의 이 대장동 관련된 특히 녹취록에 따라서 수사하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지금까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돈을 추적해야지 왜 자꾸 녹취록만 얘기하냐. 예. 녹취록 중에 일부는 사실인 것도 있지만 예. 밝혀진 것이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 예. 만약에 조재현 대법관 얘기처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닌 거잖아요. 네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 녹취록에 의해서 그 수없이 보도됐던 예. 그 많은 사안들이 실제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결국은 검찰이 져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예. 소위 말하면 녹취록을 다 공개를 하든지 예. 완전히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적미적 되다가 결국은 그 여파가 예. 대선 2주를 앞둔 이 상황에서까지 여파가 이제 사법부로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는 예. 이런 상황으로 오지 않았나. 그럼 결국은 검찰이 이 모든 사태에 지금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됐다고. 결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 막판에 이게 공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 자체는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다. 이제 윤석열 게이트라고 민주당 공격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순진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했는데 김문기 그 처장의 유족들이 같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뭐 모를 수가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처음에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당시 이제 기자회견을 처음 해서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서도 대장동과 관련된 것이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로 나와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했고요. 내가 그것을 했다. 사실 지금 실력으로 실적을 검증받았다라는 부분에서 대장동도 굉장히 큰 포션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혹이 생긴 이후에 이 고인이 되거나 혹은 구속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대장동 사업을 총괄했거나 예. 책임을 졌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최측근은 아니다. 한 사람한테는 그랬고요. 한 사람은 하위직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다. 뭐 예. 김문기 씨에 대해서 그랬고요. 예. 이 뭐 유한기 씨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어떤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즉 무엇인가 잘 됐을 때는 이게 다 내가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건 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떠넘기잖아요. 좋은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 예. 모든 것에 공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것은 다 함께한 것이다. 예. 그 공로를 함께한 사람들한테 돌린다.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땐 이건 내 책임이다. 나의 예. 책임이 크다. 이렇게 반대가 돼야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일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느낄 텐데 예. 그래서 아마도 김문기 씨의 유족들이 굳이 이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당에 가서 이 발표를 하는 거 이게 사실 국민들의 눈에 예.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 그 당일날 어떻게 그 발인하는 날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영상이 있었느냐라고 공개된 호소하는 날이죠? 것도 예. 이것도 역시 진위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그날만큼은 조금 더 자중하는, 아무리 모른다고 만약 인정을 하더라도 예. 그런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토론이 또 2번 남아 있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의혹들이 계속 이렇게 공방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변수를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예요. 단일화인데 오늘 하루 정말 이렇게 물고 물리는 정말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사실 포문을 연 거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 과정에서 얘기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공개를 한 거고 국민의당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는데요.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그 국민의당의 이태규 전 의원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2월 초에 비공식적으로 네. 합당을 갖다가 제안해 왔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종로 출마든 아니면은 부산시장이든 또는 당의 어떤 최고위원이든 어떤 자리든 이런 식으로 향후에 이제 어떤 그 분배를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해서 이런 이제 합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태규 총괄본부장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으로는 단일화 필요 없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뒤에서는 합당 제안을 하다니 결국은 이것이 다 단일화 얘기는 결국은 다 소위 말하면 안철수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역할 분담의 쇼 아니었냐. 윤석열 후보는 나 일쪽에서는 단일화하자 그러고 당대표는 단일화 필요 없다 그러고 결국은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해서 표리부동한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러면서 공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 당 대표가 합당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이제 합당 논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서의 합당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후보 단일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동안에 이제 조롱, 소위 말하면 안철수 후보의 철수에 대한 조롱을 했는데 이번 그 소위 그 합당에 대한 이면제의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단일화가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그 오고 간 말을 저희가 짧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2명 이태규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방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초에 제가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취지는 안철수 후보께서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를 전제로 합당하면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조강특위 공천심사위의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에 나간다면 공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지방선거 후에 부산시장 출마 문제로 민주당 의원 지역 선거가 빌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나가셔도 이후에 안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저는 해당 대화에서 철저하게 제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제안을 하면서 합당 이후에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출신들에게 예우를 하겠다는 지난 9월 합당 협상의 안을 다시 유지하면서 만약 모 인사가 저에게 접촉해서 알려왔던 것처럼 출마 포기 및 지지 선언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예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 제가 기획하고 시행하던 열정열차의 2일차 종착지인 여수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감정 싸움이 상당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폭로전까지 펼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단일화 열차는 그냥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이번 그 공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달라지게 느껴진 점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겉으로는 일관되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방을 해왔어요. 지금 뭐 수위가 좀 높아졌을 뿐이지 사실 그 4.57 재벌부터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워딩을 보면 사실 지금의 어떤 상황만이 아니라 쭉 그렇게 일관되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물밑으로 단일화 제안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의 어떤 그런 그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블러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규 선대본부장을 포함해서 안철수 측도 이것을 바로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여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폭로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준석과의 카운터파트로 해서. 그러면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진행을 했다는 거. 근데 문제는 비판받을 여지는 뭐냐면 단일화의 중심은 후보잖아요. 그럼 후보의 어떤 그 진짜 의지를 갖고 협상을 하는 것과 아니면 당대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과는 무게중심도 다르고 나중에 신뢰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선 여부는 어쨌든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모했던 어떤 단일화 제의라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여러 통로로 양쪽이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건 확실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해프닝으로 사실 이 공방은 해프닝으로 끝나고 본류 즉 소통을 할 수 있는 진짜 양 후보의 후보끼리나 아니면 후보의 완전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들이 하는 것이 진짜 본 게임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 아직은 끝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열 정치를 하지 않은 모든 정치 세력을 함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예 러브콜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 책임 총리, 다당제 강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차 토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총 3번의 TV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토론 때 뭐 공개적인 러브콜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뭐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연합 정부를 뭐 띄워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실제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표 심리가 작용해서 일부 떨어져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해서 일부를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포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라, 이렇게 확장성을 내가 계속 중도층에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제발 지지층들은 꼭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해달라. 그러니까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중도에 대한 러브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오히려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러브콜을 통해 가지고 중도 확장성의 어떤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지지층을 갖다가 지지층이 투표에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벌어지니까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2주 동안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또 두 번의 토론회가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서로의 공방, 또 새롭게 밝혀지는 의혹들,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계속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숙입니다. 그래도 제가 손재주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재주를 여기 한번 부여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허다하게 반을 갈랐습니다, 제가. 우리네 어머니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떨려? 두 번째 도전. 느낌 왔어. 도전 성공. 이거 어렵네요. 제가 비록 뽑기에는 실패했지만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잘 행사해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포 당당한 나, 보트포 코리아.
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로 줄고 사망자는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떨어졌는데 올해는 0.7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1년 전보다 11,800명이 줄었습니다. 출생아는 2017년 30만 명대로 떨어진 뒤 3년 만에 20만 명대로 진입했고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여성 인구가 지난해 9만 명 가까이 줄고 혼인도 2만 1,000건이나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4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고 35살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로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1명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7명으로 0.7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0대 여성 인구가 감소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10년째 계속해서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었던 부분도 누적해서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반면 고령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주로 증가했는데 남녀 모두 80대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욱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는 2년째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인구는 6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인구 감소가 더욱 확대되면서 약 50년 뒤인 2070년엔 51만 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50년 뒤 청년 인구는 반토막이 나고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우리 군이 오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LAMD도 시험 비행을 마쳤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험 비행에 성공한 LSAM은 고도 50에서 6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202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해왔지만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에 따라 조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LSAM은 실전 배치 중인 요격고도 15에서 40km의 천궁2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번 시험은 표적기 없이 미사일의 비행 성능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패트리엇3와 천궁2는 하층을 방어하고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LSAM과 사드를 활용하는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LAMD의 시험 비행도 실시됐습니다. LAMD는 휴전선 이북에 집중 배치돼 수도권에 위협적인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어 왔습니다. 중고도와 저고도 방어체계 개발을 위한 첫 단계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표적탄 요격 등 체계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고위 관계자 등이 지켜봤지만 군은 모든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LSAM에 앞서 공격형 무인기나 드론을 요격하는 레이저 대공 무기도 첫 시험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에 고도화되고 있는 미사일 전력에 맞서 군 당국은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를 미사일 방어사령부로,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개편하는 등 유사시 대응 능력과 방어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과거 북으로 납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납북 귀한 어부들은 남측에서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돼 처벌을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납북 어부 인권 침해 사건을 결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5년 한박도 부근에서 조개를 잡던 어민 112명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104명은 23일이 지나서야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대한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 기억 속 북한은 돌아가기 싫은 곳입니다. 어제 사람이 하얀 사람이 없어요. 다 마르고. 한국 전쟁 이후 군사정권 시절까지 어민 납북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 사이 모두 459척의 어선과 어민 3,600명이 북으로 끌려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으로 갔던 어부들은 우여곡절 끝에 남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군이나 중앙정보부, 경찰 등이 간첩 혐의를 씌우며 불법 신문과 고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연평도 주변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겨우 돌아온 박춘환 씨도 고문을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다가 친구 인생까지 망가졌습니다. 고문에 못 이겨서 그 책을 나를 줬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책이 내가 두 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박춘환 씨와 임봉택 씨는 일기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과 법원의 재심을 거쳐 수십 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납북 기완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뒤 첫 직권조사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납북 기완어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 침해를 반성하는 길이라면서 이를 통해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진실 규명을 신청한 경우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건수로는 39건, 인원으로만 따져도 982명입니다. 이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신청을 꺼렸던 이들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YTN 취재진이 하늘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내려다보니 언뜻 평온한 듯하지만 폴란드로 탈출하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승윤 특파원이 국경 상공을 촬영한 모습 단독 보도합니다. 전쟁의 구름이 짙게 드리운 땅 우크라이나. YTN 취재진이 폴란드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 지역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우크라이나의 성당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폴란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행렬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떠나는 대사관들과 기업인들을 비난함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국 수속이 까다로워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확연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곳은 제 휴대전화에 우크라이나 통신사 신호가 잡힐 정도로 우크라이나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육로로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는 곳인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대규모 유입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파병 방침을 밝히자 서방 국가들이 제재와 증원군으로 맞서면서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e have welcomed additional U.S. troops in Poland that reinforce NATO's eastern flank. They're also in Poland. We have additional British soldiers as well. We give them support and we will cooperate with them as long as it is necessary.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메디카 국경 검문소 옆에 있는 마트에는 이른 아침부터 생필품을 사려는 우크라이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 60여 명 가운데 30여 명이 추가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에서 약 10만 명을 정점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줄고 있긴 하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잘 잡히지 않은 스텔스 오미크론도 확산 중인데 이제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출구 전략을 찾을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22일 기준으로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17만여 명,
사망자는 99명이었습니다. 반면 감염자 7만 명을 밑도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3배 이상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고령자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마치려 했던 65세 이상 고령자의 3차 백신 접종이 여전히 더딘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基礎疾患の悪化などの影響で、重症の定義を満たさずに死亡する方も含まれていると、こういった実態について、しっかりとこの把握し、この政治としての対応を考えていくこと。 도쿄에 이어 오사카 등 각지에서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의 지역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반면 검사에 잘 잡히지 않아 방역 당국은 실태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オミクロン亜種がその感染の拡大に寄与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は、そういった意味で 0.4% ですからないとは思いますが、今後の新たなリスクとして認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한편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제는 감염을 막는 데만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쇄국 정책이라는 비판 끝에 다음 달부터 하루 5천 명씩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세계 주요국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풍토병으로 정착해가는 단계로 보고 문호를 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出口戦略はもう議論すべき十分段階だと思います。いかにして、経済社会を回していくか、両していくか、まさにウィズコロナですね。 경단련은 다시 찾아올 유행에 대비해 백신과 먹는 치료제 그리고 검사 키트를 선제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것도 제언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